그 다음에 후두 침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침습하고 흡인은 상당히 이제 위험한 증상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후두 거상이 감소된 환자의 경우에는 침습된 음식이 후두에 남아 있다가 결국 흡인을 발생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습 자체가 위험한 것도 있지만 사실 침습이 아주 치명적인 건 아닌데요. 침습이 왜 위험하냐? 침습은 결국은 이게 뭡니까? 결국은 네, 흡인의 전초 증상이죠. 자, 결국 후두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건 언젠가는 후두를 통과할 거 아닙니까? 증발하지는 않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흡인의 전초 증상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인두 단계의 마지막, 두 가지가 남았는데 이제 흡인. 자, 인두 단계의 문제는 흡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 인두 단계 삼킴 반사가 지연되거나 없는 경우에 이런 경우는 100% 흡인이 거의 오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 흡인이 오느냐? 기침, 사례 등의 흡인 증상이 있는데 후두 거상이 감소되고 그 다음에 후두 기전에 밸빙 작용이 안 되는 경우에 우리가 네, 흡인이 올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에 흡인이냐? 자, 후두 계곡이나 이상동처럼 오목한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공간이 있는 곳에 이런 남아있는 음식이 흘러나와서 열려있는 기도로 역류하는 경우 이런 것도 다 흡인이죠. 그래서 이런 흡인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두 단계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자, 삼킴재활의 가장 중요한 꽃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인식성 흡인을 초래할 수 있죠. 신경계 환자들한테 특히 또 무인식성 흡인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 후두와 인두에 자, 운동도 운동이지만 감각이 저하되면 자, 음식물을 인지시켜 줘야 이게 이제 그 인두 삼킴이 이제 유발되면서 안전하게 기도를 보호할 수가 있는데 자, 감각이 저하되어 있으니까 그 신호를 못 인지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 자, 이런 12가지의 증상들이 특히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삼킴장애 환자들에게 주로 일어나는 문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재활의학과에서 저도 이제 재활의학과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언어치료사로 근무하면서 사실은 삼킴장애 환자들의 거의 다수가 사실은 많은 수가 재활의학과의 특성상 이런 신경계 환자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경학적 환자들이다. 뇌졸중이나 뭐 외상이나 아주 다양한데요. 네, 이런 신경계 환자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뭘 설명드릴 거냐면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다양한 삼킴 장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신경학적 마비의 기전은 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 이게 사실 재활의학에서 굉장히 강조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자, 이게 사실은 또 아마 여러분들이 운동구호 장애를 또 학습하셨으면 자, 이런 용어 슈드 볼벌 파시라고 해서 가연수마비, 가짜 연수마비라는 용어 들어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자, 볼벌 파시, 자, 연수마비 이런 용어들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자, 이 가연수마비라는 용어를 또 의외로 못 들어보시는 또 언어치료사 분들이 또 의외로 많으세요. 이게 사실 좀 옛날 용어예요. 작업치료에서도 좀 잘 안 쓰는 용어긴 한데 작업치료에서 좀 많이 쓰죠. 상대적으로는 좀 옛날 용어입니다. 사실 요즘에 추체외로 이것도 굉장히 옛날 용어고요. 가성연수마비, 연수마비도 사실 조금 옛날 용어입니다. 자,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이 이게 마비가 나타나는데 연수마비랑 달라서 우리가 가짜 연수, 슈드란 뜻이 우리가 가성이란 뜻인데요. 이런 용어를 썼기 때문에 가성 연수마비라고 하면 이거 여러분들 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까? 중추신경의 문제예요. 마치 연수의 마비 같지만 사실은 중추신경, 대뇌의 마비 같다. 네, 뇌관이 아니라 대뇌 쪽이다. 예, 그 중에서도 대뇌 쪽이다. 자, 연수마비는 연수가 어딘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뇌관, 브라인스텀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하위운동신경의 마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LMN, 로우 모터 뉴런, LMN의 마비다. 이것을 연수마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도표에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리, 리즌을 보시면 자, 가연수마비는 뭡니까? upper motor neuron. 네. 자, 상위운동신경의 문제고요.
자, 연수마비는 다른 말로 러어 모터 뉴런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걸 이제 우리가 토대로 이 가성 연수마비, 즉 어퍼 모터 뉴런의 문제냐, 연수마비, 러어 모터 뉴런의 문제냐는 사실은 서로 다른 완전히 상반된 그러한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활의 시작입니다. 이게 뭐 재활 의학 의사 선생님들이든 어떤 운동적인 걸 담당하는 물리치료 선생님들이든, 자, 우리 언어치료사 선생님들이든 간에 우리가 로우 모터 뉴런이냐 어퍼 모터 뉴런이냐의 문제를 구분하는 것이 사실은 이 재활의 시작이에요. 서로 다른 경향입니다. 자, 가성 어플 모터 뉴런의 문제는 어떤 삼킴 반사는 어떠냐? 정상인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속도가 지연되거나 코디네이션의 어려움을 보이는데, 자, 연수마비인 경우는 어떠냐? 자, 삼킴 반사가 아예 안 되거나 위크니스, 매우 약한 그러한 반사 능력을 보이게 됩니다. 자, 삼킴 반사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그러면 어플 모터 뉴런의 문제가 더 심각한가요? 러어 모터 뉴런의 문제가 더 심각한가요? 러어 모터 뉴런이 훨씬 심각하겠죠? 네, 반사가 없거나 매우 약하니까, 네, 이게 사실 뇌관을 손상당하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자, 근데 인지는 또 반대예요. 자, 대부분의 인지, 뭐 기억이나 메모리나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것들, 네, 지능이나 이런 거 다 어디서 담당합니까? 자, 이거는 사실은 대뇌, 네, 셀러벨럼의 문제이죠. 자, 그래서 손상 가능성이 있죠. 네, 대뇌를 이게 지금 대뇌니까요, 대뇌. 자, 이거는 뇌관,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대뇌를 손상당하니까 인지의 손상 가능성이 있죠. 어디 인지 영역과 관련된 부분을 손상당하면 인지 손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반대로 연수마비 보실게요. 자, 뇌관은 어떻게 지능이나 인지와 관련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네, 브레인스톰 자체가 생명의 중추적인 역할, 뭐 혈압을 유지한다든지요, 체온을 유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사실은. 네, 그래서 정상입니다. 자, 구강 근력을 보시죠. 자, 구강 근력은 사실은 대뇌를 손상당하면 정상이거나 협응이 어렵습니다. 대뇌도 이게 양측 대뇌면 스파스틱이라고 하는 경직이 초래되고요. 네, 뭐 편측이면 뭐 한쪽만 이제 마비가 올 텐데, 자, 연수마비는 어떻습니까? 역시 운동적인 측면에서는 자, weakness, 약증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뇌관을 손상당하면 거의 대부분 움직임에 약증이 와요. 그래서 마비 말장에서는 플라시드 타입, 네, 그 이완형 타입이 오게 되고요, 플라시드 타입이 오게 되고, 자, 우리가 구강 근력에서는 weakness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언어는 어떻습니까? 자, 언어는 뭐 대뇌를 손상당하면 다 올 수 있는 게 많죠. 이제 경직성은 자 어떻습니까? 이것은 양측이 손상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뇌가 이렇게 있잖아요. 양측이 손상이 오면 이렇게 손상이 올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스페스틱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스페스틱은 뭐냐? 리지디티랑 스페스틱이 또 달라요. 강직하고 경직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신경 쪽으로 이제 공부하는 언어치료사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덕시 책을 보면 좀 잘 나와 있는데요. 자, 이게 스페스틱이라는 거는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저항이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성대는 운동이 열어주는 게 운동 방향일까요? 닫아주는 게 운동 방향일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려우니까 좀 쉽게 설명하죠. 자, 우리가 팔 보실게요. 팔은 제가 이거 카메라 보이시나요? 예, 팔은 이게 오므리는 게 운동 방향입니까? 뻗는 게 운동 방향입니까? 당연히 팔은 오므리는 게 운동 방향이죠. 여러분들이 근육 운동하실 때 이렇게 운동하시지, 아령 들고 이렇게 운동하시나요? 이게 운동 방향이죠. 자, 그러면 팔의 경직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이니까 뻗는 건 잘 되는데, 자, 운동 방향 이 안쪽이라고 그랬죠. 안쪽으로 오는 거에 저항이 바깥쪽으로 생겨요. 이렇게. 그러니까 오므리는 건 안 되고 뻗는 건 되는 거예요. 이게 경직입니다. 강직은 둘 다 안 되는 겁니다. 운동 방향과 운동 반대 방향으로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이 저항이 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리는 어때요? 다리는. 자, 제가 이렇게 그냥 표시할게요. 다리는 뻗는 게 운동 방향이죠. 우리가 걸을 때 뻗고 이렇게 걷지 뒤로 이렇게 걷지는 문어크하진 않잖아요. 뻗는 게 운동 방향. 뻗는 게 운동 방향이니까, 네, 앞으로 뻗을 때는 저항이 와서 운동 방향 반대 방향으로 저항이 오니까 이렇게 뻗는 게 안 되지만 뒤로는 오므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성대는, 후두는, 자, 내전이 운동 방향이에요? 외전이 운동 방향이에요? 예. 성대는 외전이 운동 방향이죠. 그래서 유일한 외전근, PCA, 네, 후윤상 피혈근. 걔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자, 그 후두는, 성대는 여는 게 외전이 운동 방향이에요.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저항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저항이 가니까 어떻습니까? 목소리가 그래서 쥐어짜는 목소리가 나는 거예요. 경직이라는 게 스페스틱이라는 게 이런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뭐 양측이면 뭐 경직이 오고 뭐 이렇게 공부하시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대 가시면요 의대분들은 그 공부량이 굉장히 많아요. 한 학기에 한 30학점 정도 듣습니다. 시험을 2주에 걸쳐서 보죠. 이분들 암기에 뭐 대왕들이신데 머리가 굉장히 좋으시니까 이분들 사실 뭐 무조건 암기할 것 같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그 메커니즘 이해하지 못하면 그 많은 내용들을 다 우리가 머릿속에 소화하기가 어려워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특히나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이제 1급 치료사를 이제 준비하시는 대학원 과정 이상이신 분들이라면 이런 무조건적인 암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메커니즘을 우리가 또 파악을 해야 또 우리 또 학자들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런 메커니즘의 근거성을 또 확립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자, 그런 것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운동성이 감소되거나 운동이 과다되거나 이런 것들은 다 대뇌 수준이고요. 자, 뇌관을 손상당하면 네, 플래시드, 이완형 마비말장애를 초래하게 되겠죠. 언어장애에서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좀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뇌졸중 환자의 삼킴장애를 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뇌졸중 환자의 삼킴장애 비율은 연구마다 좀 다른데요. 대체적으로 한 50에서 70%, 10명 중에 5명에서 많게는 7명 정도는 삼킴장애를 동반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킴장애, 적어도 그 뇌졸중 환자가 동반하는 후유장애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보행장애도 아니고 균형장애도 아니고 바로 이 삼킴장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많아요. 제일 흔합니다. 뇌졸중 환자의 삼킴장애 예후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회복률이 좋고요. 흡인성 폐렴의 위험도 감소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런 게 이제 자가 회복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무조건 자가 회복만이 다 능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를 조기에 판단해서 적절하게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뇌졸중 환자의 삼킴장애는 이것이 이제 뇌졸중이 어떤 뇌졸중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좀 전혀 다른 형태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 수업에서는 좀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언어치료사는 우리가 그 좀 피질성 뇌졸중만 너무 좀 다루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어증을 좀 강조해서 배우다 보니까 저희가 그 실어증이라고 하는 게 전통적으로 그 보스턴 학파에서 얘기하는 피질 실어증. 그러니까 우리가 피질이 사실은 그 명령을 내리는 가장 중추적 역할이거든요. 이런 거에 초점을 많이 맞추는데 실제로 재활의학에서 이제 입원하시는 환자분들을 보면 피질 수준에서의 뇌졸중,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피질 수준인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피질화가 훨씬 많습니다. 뇌내출혈이 더 많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피질성 뇌졸중 외에 피질화성 뇌졸중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이 챕터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좀 죄송해요. 오타가 좀 많네요, 제가. 자, 뇌관 수준에서의 뇌졸중도 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뇌관 수준을 아까 자치면 로모터 뉴런이니까 결국은 이완이라고 하는 문제가 초래된다고 했는데요. 약화. 거기에 따른 특성도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다음에 뇌졸중 환자의 삼킴 기능과 회복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뇌졸중 환자의 삼킴 장애입니다. 먼저 피질성 뇌졸중부터 살펴보시죠. 자, 피질성 뇌졸중은 전 중심 뇌구의 아래쪽에 위치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피질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후는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사실은 자연적으로 좀 회복되는 역량이 있습니다. 자, 피질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뭐 이제 브로드만 넘버 이런 거 많이 사실은 이제 외우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결국은 재활과학, 재활의학의 핵심적인 메커니즘이 사실은 뉴럴 플라스티티, 네, 신경 가소성이잖아요. 그래서 그 신경 가소성이 사실은 피질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네, 피질 수준에서의
주변 부위에서 그 손상된 부위를 도와준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 피질 하 영역으로 들어가면 손상 범위가 좀 광범위해집니다. 따라서 이 피질성 뇌졸중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좀 자연 회복, 셀프 리커버리가 좀 잘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흡인성 위험도 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손상이 아주 심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킴장애에 있어서는. 자, 경향적으로 보면 좌측보다는 우측 피질성 뇌졸중 환자에게서 구강 식사로의 전환이 좀 어려움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들이 연구에서 좀 밝혀진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굳이 비교를 하자면 좌측 피질성 뇌졸중과 우측 피질성 뇌졸중의 어떤 증상과 보상 전략을 좀 표로 제시해 보았습니다. 자, 증상은 좀 한번 시각에서 한번 보시고요. 우측 피질성이 조금 더 구강 식사로의 전환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인두 통과 시간이 좀 더 지연된다든지 후두 상승이 지연되는 게 주로 우측 피질성 뇌졸중 환자들에게 좀 더 나타나는 어떤 그런 증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들에 대한 재활 치료 기법이나 보상 치료 기법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된 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좌측 피질성 뇌졸중이라면 자, 온도 촉각 자극이나 아니면 뭐 구강 운동이나 심각하지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쓰시면 좋고요. 우측 피질성 뇌졸중 환자들 같은 경우는 성문이 삼킴이나 뭐 최대 성문이 삼킴 이런 것들을 좀 쓰시면 더 좋습니다. 특히 후두 상승이 지연돼 있으니까 후두의 가동화 운동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좌측 피질성 뇌졸중 환자에서 언어 문제가 나타날까요? 아니면 우측 피질성 뇌졸중 환자에서 언어 문제가 나타날까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물어보는 것 자체가 너무 극단적인 질문입니다만은 거의 이제 우세한 경향은 좌측 피질성 뇌졸중 환자에게서 좀 실어증이나 이런 언어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을 넘기셔서요. 그다음에 피질 하성 뇌졸중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저는 사실은 이제 그 종합병원에서도 재활 전문 종합병원에서도 근무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대학병원에서도 근무를 했었는데, 또 제가 근무했던 그 재활 전문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12개 지정한 그 재활 전문 병원 중에 한 곳이었고, 퍼스트 병원이었습니다. 이 퍼스트 병원이라는 게 뭐냐 하면, 정말 아급성기 환자들, 수술이 갓 끝난 환자들이 대학병원에 오래 있을 수가 없으니까, 제일 먼저 이제 의뢰되는 그런 병원이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아급성기 환자들을 접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분들 중에서 실제 보시면 피질성 뇌졸중보다 실제로는 피질 하성 뇌졸중이 그 비율이 더 많았던 걸로 저는 이제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도 좀 그러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그래서 피질 하성 영역이라는 게 대뇌 피질의 아래층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피질 수준에서 혈관이 막히고 터지고 하는 것보다 그 안쪽에서 터지는 뇌내 출혈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자, 피질 수준에서의 출혈은 주로 그 뇌동맥류 이런 부분들이 좀 많고요. 그러니까 혈관 기형 것들이 많아서 사실은 그런 것들이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뭐 지주막하라든지 이런 혈관에서 이제 터지는 것들이 많고요. 지주막하 출혈은 또 외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피질하성 영역은 실제로 그 아래쪽 이제 인터널 캡슐이라고 하는 그쪽에 이제 손상을 얘기하는데요. 자, 감각이나 수역적인 근육 운동이나 인지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 감각, 운동, 인지 거의 모든 걸 담당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손상이 좀 광범위합니다. 자, 대뇌 피질로 감각 정보를 입력하거나 운동 기능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인터널 캡슐, 그 한국말로 그 내포라고 하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코로나 라비에타라고 해서 이렇게 대뇌 방사라고 합니까? 이렇게 뇌가 이렇게 생기고 이게 다 뉴런이지 않습니까? 뉴런이고 이런 것들을 대뇌 피질이라면요. 이 내포라고 하죠. 인터널 캡슐. 내포에서 요 한 부분이 실제로 요 뇌 안에 피질 안에 요만큼이 출혈이 되면 제가 좀 크게 표시했는데 얘가 실제로는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대뇌 피질이 이만큼 손상한 거랑 다름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 피질화성 뇌졸중이나 피질
피질 뇌졸중이나 사실은 증상이라는 게 유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포가 손상되는 게 훨씬 더 광범위하다는 거예요. 얘가 결국은 위로 올려주면 올림신경이 될 것이고 아래로 내려주면 내림신경이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게 실제로 병원에서 보면 굉장히 이 막힌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작아서 이게 못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피질화성 뇌졸중 이런 전달 역할을 하더라. 자, 내포가 그런 전달 역할을 합니다. 자,